네, 시작해주세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시작하겠습니다. 아닐 수도 있어요. 먼저 클래스를 배우기 전에 우리가 배열을 배웠는데 배열을 저기 배울 때 화면 공유 안 됐어요. 그래요? 선생님. 어머, 됐다. 아니 그 카메라만 켜졌고요. 화면 공유요. 아이고 어려워. 됐다. 지금 핸드폰으로 마이크 켜져 있어서 여기는 마이크 꺼도 될 것 같아요. 보여요? 네. 시작할게요. 우리가 클래스를 배우기 전에 배열을 배웠는데 배열은 한 가지 자료형에 여러 가지 값을 넣을 수 있었고요. 그 배열의 단점을 보완하고자 나온 게 클래스예요. 그래서 클래스는 다양한 자료형 값들을 하나로 묶을 수가 있고요. 또 얘 같은 경우에는 직접 접근이 어려워요. 직접 그러니까 접근을 하기 위해서는 우회적으로 다른 곳에서 클래스 필드에 접근을 해줘야 하는데 우리 여기에 있는 필드에 있는 아이디랑 패스워드 네임 얘네를 우리 여기에서 이렇게 참조를 할 수 있었고요. 또 문제점이 있는데 클래스의 문제점은 오염된 값이 다 대입이 가능해요. 나이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9세 이런 식으로 넣을 수 있어서 넣을 수 있고 그 다음에 필드명을 변경할 시 관련 코드를 모두 수정해야 되는데 이거를 우회적으로 해결 가능해요. 우회적으로 해결을 하려면 set을 사용을 해야 하는데 또 set은 메소드를 생성하고 if와 else문 사이에 삽입을 해주면 되고요. 또 this를 사용해서 여기 this hp는 hp 이거는 다른데 얘는 필드에 있는 hp를 의미하고요. 얘는 매개 변수에 있는 hp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캡슐러는 필드에 직접 재현에 접근하기 위해서 만들어졌고 결합도가 낮아요. 결합도가 낮다는 건 유연성이 높다는 뜻이고 퍼블릭 메소드를 이용해서 간접적으로 접근해서 사용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혜진님 잘 들리시냐고 여쭤봐요. 혜진님 잘 들려요? 네네네, 여기 듣고 있어요. 네. 그리고 결합도를 낮추면 이름이 바뀌어도 영향을 주지 않아요. 메소드를 통해서 결합도를 낮췄기 때문이고 결합도를 높이려면 결합도가 높았을 때는 이름이 바뀌면 영향을 줘요. 그래서 결합도랑 유연성은 반비례 관계고요. 이 단위 책임의 원칙에 의해서 캡슐화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 캡슐화는 유지보수에 용이하고요. 이 캡슐화가 단일화되면 그 단일화된 게 객체 지향 프로그램이라고 해요. 그리고 그 접근 제한 저희는 퍼블릭, 프로텍트, 디폴트, 프라이베이트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퍼블릭은 모두 허용하고 프로텍트는 많이 안 썼는데 같은 패키지랑 객체랑 상속 관계에 있는 앱에만 가능하고요. 프라이베이트는 현재 객체 내에서만 허용이 가능했습니다. 끝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혹시 마이크 껐어요? 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노트북 그 소리 좀 꺼주세요. 껐어요. 이거 네, 그거. 하다 보면 되겠죠. 혹시 질문 있으세요? 뭐가 지금 계속 켜져 있는데? 없어요. 지금 다 꺼졌어요. 네. 네, 더 시작할게요. 네. 그 자꾸 뭐가 소리가 들리는데 여기 소리 다 껐어요? 혹시? 네, 여기. 아니 껐어요. 이것도 꺼져 있어. 얘는? 얘도 껐어요. 여기 소리는? 이거였구만. 네. 해주세요. 여러분 발표 시작할게요. 보이시나요? 네. 보이죠? 들어갈게요.
저는 이제 생성자부터 파라미터까지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릴 거고요. 생성자를 들어가기 전에 일단 인스턴스가 무엇인지 이것부터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생성자라는 것 자체가 클래스에 있는 인스턴스를 생성하기 위한 틀 같은 아이인데요. 그러면은 그 인스턴스가 도대체 뭐길래 생성자가 필요한지 같이 인스턴스 보면서 들어갈게요. 그래서 일단 제가 인스턴스를 말씀을 드리려면은 한 번 더 클래스랑 객체를 연결해서 정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여기에 다 같이 모아놨어요. 그래서 간략하게 설명드릴게요. 클래스는 일단 객체를 만들어내기 위한 설계도, 네, 저는 틀이라고 많이 생각을 했고요. 모든 변수라든지 아니면 자료형들이나 아니면 우리가 모든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 메서드의 집합을 뜻합니다. 네, 그리고 객체는 이제 다른 말로 인스턴스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객체가 인스턴스 개념을 더 포함하고 있는 더 큰 범위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각각 한 번씩 더 따로따로 불러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객체는 소프트웨어 세계에서 구현할 대상이라고 해요. 구현하기 전에 일단 추상화적으로 되어 있는 어떠한 추상화적인 물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특징은 여기 나와 있죠? 인스턴스를 대표하는 포괄적인 의미를 갖고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 OOP라고 해서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관점에서 봤을 때에는 클래스 타입으로 선언이 되어서 객체라고 부르게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바로 인스턴스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스턴스가 그러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클래스의 틀에 맞춰서 찍어내져 있는 실체화된 어떤 하나의 변수가 인스턴스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참조 자료형으로 생성이 되고 또 하나의 레퍼런스 변수라고도 불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징은 여기서 봤을 때 여기 써져 있죠? 힙에 직접 메모리가 할당이 돼서 사용이 되는 아이를 인스턴스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기도 나와 있죠? 추상적인 클래스를 구체화시켜가지고 초점을 맞추는 경우에 인스턴스를 사용한다라고 우리는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거를 만들기 위해서 생성자가 필요한 건데, 생성자가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 한 번 더 자세하게 짚어볼게요. 보시면 생성자는 저희가 인스턴스를 생성할 때마다 호출이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생성자 자체는 일단 규칙이라는 게 있어요. 우선은 클래스 이름과 동일한 메소드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교재로 해서 한번 보실게요. 원래 메소드라는 아이는 리턴 타입을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메소드를 만들 때 우리가 리턴이 아예 암시적으로 들어간 보이드를 작성해 주거나 아니면 자료형을 써줘서 리턴 타입을 꼭 작성을 해주는데, 생성자의 경우에는 메소드이긴 하지만 리턴 타입이 없고, 그리고 클래스명이랑 똑같이 대문자도 똑같이 작성이 돼서 사용이 돼야 생성자로 우리가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스턴스로 그 클래스에 있는 틀을 구체화시키고 나면은 별도의 수행할 명령이 없고 그냥 틀로 찍어내주기만 하면 아이기 때문에 그냥 뭐 크게 기능이 있지는 않아요. 그것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생성자는 기본 생성자가 있고 우리가 매개 변수 생성자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클래스 DTO라고 우리가 배웠죠. 그래서 클래스 내에 필드가 작성이 되어 있다면 각각의 변수가 다 선언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기본 생성자가 생성이 되면 우리가 메인 메소드에서 그 인스턴스를 만들 때 원래는 그냥 인스턴스를 한번 만들고 따로따로 값을 입력해주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그 필드에 있는 모든 자료값을 한 번에 우리가 입력을 해서 인스턴스를 만들 수가 있어요. 한 줄 코딩으로 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매개 변수가 들어가 있는 생성자를 사용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는 만들 때 기본 생성자 하나, 그리고 매개 변수가 있는 생성자 하나 이렇게 만들어서 사용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혹시 지금까지 이해 안 되시는 부분 있으실까요? 없으시죠? 네. 쭉 이어서 설명할게요.
기본 생성자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까 같이 이렇게 생성자를 우리가 먼저 만들고 인스턴스 유저라는 레퍼런스 변수를 먼저 만들고 나서 값을 하나하나 다 따로따로 넣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의 장점이 뭐냐면 어느 필드에 어느 값을 넣었는지 우리가 하나하나씩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구체적으로. 대신에 이렇게 한 줄 한 줄 써야 되기 때문에 노동력이 들어간다. 이런 게 있고요. 그리고 매개 변수가 있는 생성자를 호출할 시에는 이게 잘 안 보이니까 크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user2라는 레퍼런스 변수, 그러니까 인스턴스를 생성을 할 때 user dto2라는 이 생성자 옆에다가 매개 변수대로 그냥 순서대로 기재만 해주면은 얘가 알아서 이 값이 넣어진 대로 인스턴스가 생성이 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는 노동력을 절감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좋기는 한데, 만약에 이 매개 변수가 한 10개 정도 된다 하면은 어느 값에 어느 필드 값에 어떤 게 들어가는지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때는 기본 생성자를 작성해 주는 게 훨씬 좋을 때도 있다라는 거, 이것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이제 자바빈 설계가 나와요. 그래서 DTO 클래스라는 게 나오는데, DTO 클래스는 뭐냐면 데이터 트랜스퍼 오브젝트의 약자예요. 그래서 밸류 오브젝트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 클래스 자체는 원래 기능 중심이에요. 메소드 기능 중심으로 하는 I인데, 그거를 거기 안에다가 자료 값을 넣어서, 즉 필드를 넣어가지고 자료를 다루게끔 하는 클래스들을 DTO 클래스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그래서 이 DTO 클래스를 만들 때 있어서 자바를 모르는 사람들도 필드 값은 다루기 쉽게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매뉴얼을 만들어준 거를 자바빈이라고 뜻하고요. 이 자바빈은 JSP에서 나오는 문구 중 하나인데, 어느 정도 자바를 모르는 사람들도 웹에서 다루는 어떤 필드 값들을 다 구현을 할 수 있게끔 단축키를 설정해 놨는다든지 이런 매뉴얼들이 있다는 거를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자바빈 규칙 따로 이렇게 딱 있으니까 이거는 그냥 참고해서 읽어봐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자바빈 생성하는 순서에 대해서 제가 써놨어요. 그래서 우선은 클래스를 만들고 나서 필드 기준으로 다 하기 때문에 필드를 먼저 생성을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그 필드를 우리가 사용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필드를 직접적으로 접근하지 못하게 항상 프리베이트 접근 제한자로 항상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이거를 접근을 제한했기 때문에 다른 클래스에서 이 필드를 사용을 하려면 항상 메소드를 통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이 필드를 사용해서 생성자를 만들 수 있게끔 기본 생성자와 매개 변수 생성자를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여기에 값을 넣고 값을 불러왔을 때 한 번씩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터와 세터를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한 필드당 2개의 메소드가 생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넣은 모든 값들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게끔 해주는 toString이라는 거를 println에다가 한 번 더 오버라이딩 해가지고 우리가 한 번에 확인해서 출력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게 바로 DTO 설계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자료형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거를 매개 변수인 파라미터의 값에 모두 다 넣을 수 있는지 이것도 한번 선생님께서 정리를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파라미터는 우리가 메소드 옆에 작성되는 매개 변수를 뜻하고요. 이 매개 변수에는 우리가 배운 기본 자료형, 그리고 클래스, 그리고 배열, 그리고 객체 배열,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다 넣어볼 수 있고요. 여기서 가변인자를 우리가 처음 배우게 됐는데 이 가변인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가변인자는 전달인자랑 같은 비슷한 아이인데 전달인자를 받을 때마다 개수를 다 다르게 받을 수 있는 거를 가변인자라고 뜻합니다. 그래서 여러 개를 받으려면은 이런 식으로 메소드 옆에다가 자료형에 점점점을 작성을 해주시면 한 개부터 여러 개, 무한대까지 우리가 전달인자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단 이거를 너무 많이 사용을 하게 되면 어떨 때 뭐 몇 개를 받았는지 우리가 파악하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데이터가 많이 쌓였을 때에는 유지보수가 하기 힘들어서 되도록이면 사용을 지양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냥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파라미터 저희 매개 변수가 자료형에 대입됐을 때 어떻게 나오는지 기본 자료형부터 시작해서 레퍼런스 변수를 넣었을 때, 그리고 가변인자에 넣었을 때 이것들을 모두 다 실행을 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 누구요? 응? 혜진님 뭐라 말씀하시는데? 에? 말씀해주세요. 저 할게요. 제가 객체부터 추상이거든요. 네네, 제가 마이크 소리 엄청 키워드렸어요. 아, 네. 네. 알겠어요. 제 거 할게요. 넹. 저도 노션으로 정리한 걸로 전달 드릴게요. 네. 일단 저는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노션 안 네, 보여세요. 응? 노션이 안 설명드릴 보여요. 이거 안 보여요 혹시? 보이나요? 아니요. 안 보여요. 이거 안 보여요? 나만 신봉사인 줄 알았네. 이제 혹시 지금 보여요. 뭐 보여요? 네네. 보여요. 보여요? 예. 혹시 지금 노션 보여요? 네네, 보여요. 아주 잘 보여요? 보입니다. 깜짝 놀랐네. 저 그럼 시작할게요. 우선 저는 객체 먼저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일단은 선생님이 설명해 주셨던 그 순서가 일단 객체 지향 언어를 저희가 배우잖아요. 자바가 객체 지향 언어인데 그 객체 지향 언어는 이제 사람이 생각하는 방식을 컴퓨터에 입력해서 컴퓨터가 사람이 생각하는 방식과 동일하게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었어요. 예.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하는 방식이 뭐냐라고 했을 때 객체와 객체의 상호작용을 뜻한다고 말씀을 하셨었고 이 객체와 객체 간의 상호작용은 그 객체 간의 메소드 호출을 의미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었어요. 네. 그럼 여기 이제 중요한 우리 객체가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만질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의 단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객체는 속성과 동작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사람은 이름, 나이 등과 같은 속성이 있고 걷다, 앉다와 같은 기능이 있고 이런 속성이랑 그 기능을 자바에서는 속성은 필드, 동작은 메소드 이렇게 부르고 있거든요. 그럼 이제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으로 들어가 보면 뭐 영어 OOP라고 줄여서 말하고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이라고 말하고 있는 건데 이건 이제 객체를 만들고 이걸 조립해서 완성된 프로그램을 만드는 기법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게 이제 앞에서 이제 뭐 지영님이랑 혜주님이랑 설명해 준 것처럼 캡슐화를 통해서 단일 책임의 원칙으로 클래스를 기능적으로 나눠서 책임주도 형태로 객체 간의 상호작용을 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압축해서 말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왜 처음에 이거 막 코드로 예문 작성할 때 어플리케이션 하나 만들고 뭐 카레이서 클래스 하나 만들고 카 클래스 하나 만들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잖아요. 네. 이런 식으로 다 쪼갠 거를 하나로 합쳐서 이 완성된 형태를 만드는 게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이라고 설명을 해주셨어요. 근데 이제 어플리케이션 클래스 자체에는 이 메인 메소드가 있는 곳이어가지고 그 카레이서를 부르는 호출하는 그 U를 써가지고 인스턴스화를 하는 역할인 거고 이제 이 불려진 카레이서에서는 이제 이 카 클래스를 인스턴스 공간에 그러니까 힙 영역의 공간을 생성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카에는 아까 말했던 그 객체의 속성이라던가 우리가 뭐 행동하는 그런 메소드 값을 넣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의 특징을 말씀드릴 건데 일단 첫 번째는 아까 그 지영님이 말씀하신 캡슐화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제가 말씀드릴 추상화가 있는데 이 추상화가 뭐냐라고 하면 공통된 필수적인 요소를 찾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이게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공통적인 요소나 특징을 추출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유연성이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정도가 낮은 것. 그러니까 즉 영향받는 정도가 낮아서 수정할 때 문제가 그렇게 크게 발생하지 않는 코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게 뭐 차를 추상화하면은 바퀴, 핸들, 요리창 같은 속성이랑 바퀴를 굴리고 핸들을 돌리는 기능이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궁금하신 내용 있으실까요? 없습니다. 네. 다음 알아서 켜주시면 돼요. 자기 순서. 들리세요? 들리세요? 아, 네. 객체 배열을 설명드릴게요. 객체 배열은 그냥 배열인데 여기다 객체를 담는다는 그런 느낌이고요. 이 원래 기존의 배열 쓸 때 앞에다가 자료형을 쓴 다음에 변수나 그다음에 이제 값을 지정해 줬는데 이거는 그냥 앞에 이런 식으로 그냥 자기가 쓰고 싶은 객체를 쓰면은 그게 객체 배열이 생성이 되는 건데 이게 그냥 앞에 자료형이 아니고 아무거나 뭐 써 있으면은 이게 전부 다 그냥 객체 배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그리고 이미 객체 이 배열을 사용하고 있어요. 이 스트링 저희가 쓰잖아요. 뭐 이렇게 쓰는데 이게 원래 객체 배열이에요. 이게. 그냥 배열이 아니고 이게 어쨌든 스트링이 참조되려면 때문에 어쨌든 저희가 일단 이 사용도 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는 이제 이런 값이 이렇게 담기는 게 아니라 객체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기존에 이제 배열과는 다르게 안에 들어가 있는 값이 이렇게 크기가 달라요. 객체마다 자료형이 다 다르게 담길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는 몇 바이트 해서 길이가 좀 달라요. 그런 게 객체 배열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선언할 때도 똑같이 클래스는 배열명을 해주는 거예요. 여기 앞에 자료형이 아니라 클래스명을 써주는 거예요. 그냥 기존의 배열이랑 마찬가지로 이렇게 써주는 게 제일 깔끔하고 좋다. 그리고 할당할 때는 이제 클래스를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객체는 사실 이게 여기에 뭔가 이렇게 통째로 들어있는 게 아니라 여기 객체는 이 팀장명에 있고 이 주소값이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배열명 이상하듯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객체의 배열과 선언과 할당을 동시에 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 약간 좀 길긴 하지만 이렇게 하면은 선언과 동시에 할당이랑 초기화를 동시에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클래스명 배열만 써주고 그리고 클래스명하고 안에 반복 이렇게 계속 반복하면은 선언과 동시에 할당을 할 수가 있어요. 그다음 구조는 이렇고 근데 이거 객체 배열을 왜 쓰냐면은 저희가 배열을 쓸 때 좀 좋았던 점이 포문을 통해 가지고 값을 출력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거랑 마찬가지로 이렇게 카라는 거를 이제 5개의 배열을 만들었어요. 그런 다음에 출력을 하려면 이렇게 만들어 놓은 메소드에서 출력을 하려면 이렇게 원래는 5개 다 써줘야 되는데 이제 이 배열을 활용하면은 이제 포문 한 번만 돌리면은 이 모든 게 다 나오는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뭐 포문을 이렇게 활용해도 되고 아니면 이제 포인팅을 써가지고 좀 더 간단하게 이렇게 돌려서 이 5가지에 할당되어 있던 객체 배열이 다 나오는 여기까지. 네. 질문. 없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상속에서 상속의 중간점을 나타내는데요. 상속이라는 점은 부모 클래스가 가지는 멤버를 자식 클래스가 물려받아 자신의 멤버인 것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기술입니다. 자바는 단일 특성으로 하나의 부모 클래스만 가질 수가 있어요. 이제 여기 부모님 클래스고 여기는 여기는 자식 클래스. 부모님은 지금 모발 면역력이라는 DNA를 모발 상태 애기는 오버라이드를 통해서 이제 그 내용을 바꿀 수가 있어요. 선택받으면. 그리고 이제 또 자식 클래스의 특징으로 추가적인 기능을 쓸 수가 있는데 이해가 좀 쉽게 스트레스적으로 그 DNA를 가지게 됐다 라는 예제를 한번 정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점은 새로운 클래스를 작성할 때 기존에 작성된 클래스를 재사용할 수가 있는데 또 쓸 필요가 없는 거죠. 단점은 이제 부모 클래스가 이제 기능이 바뀌면은 자식 클래스가 이제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 예측하기가 힘들다. 여기까지. 질문. 없습니다. 혜진님한테 한번 확인해봐요. 으쌰. 들리시면 채팅 좀 들리신대요. 시작할게요. 저도 상속 부분인데 일단 상속이란 웨스팅 상속은 부모 클래스가 가지는 멤버는 변수나 메소드를 그리고 자식 클래스가 물려받아 자신의 멤버인 것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기술이에요. 자바에는 단일 상속이라는 특징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예시를 들자면 부모님은 우리가 한 분만 가질 수 있으니까 적어도 하나의 부모 클래스만 가질 수 있다. 두 가지 이상의 부모 클래스는 가질 수 없다가 단일 상속의 개념입니다. 이거 뭐 상속은 현실 세계의 상속과 비슷한 개념인데 상속의 사용 방법을 알아보면 접근 대상자 클래스, 여기에 자식 클래스, 익스텐저를 써주고 부모 클래스 0을 써줍니다. 이러면 상속 관계가 완료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상속의 개념을 보자면 제가 사진을 들고 왔는데 이 사진을 보면은 되게 막 사람마다 되게 느끼기에 이 애니멀 클래스가 있고 휴먼, 카우, 벌트가 애니멀 클래스 한 가지를 가리키고 있어서 애니멀 클래스가 더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상속은 크다 작다의 개념이 아니라 저희가 생각하기로 부모 클래스보다 자식 클래스가 더 확장을 할 수 있는 개념으로 이해하셔야 이해가 더 빠르실 거예요. 크다 작다로 구분되면은 이게 이미지처럼 그냥 사람마다 받아들일 수 있는 게 다 달라져 버려가지고 부모 클래스보다 자식 클래스가 더 확장을 할 수 있는 개념 이것만 생각을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이 밑에 사진 보시면은 부모의 A라는 멤버가 있어요. 그러면 자식 또한 이 A라는 멤버를 가지고 있을
멤버를 자기가 작성을 해서 부모보다 더 큰, 더 확장된 것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상속의 장단점도 있는데 되게 애매해요. 두 가지가 유지보수의 증가도 있고 악영향도 있는데, 이거 보면 일단 재사용성이 되게 좋아요. 새로운 클래스, 부모 클래스에 있는 거를 그냥 따와서 쓰는 거니까 재사용 시에 생산성이 향상이 되고, 그리고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코드가 부모 클래스에 존재하면 수정 사항이 생길 시 부모 클래스만 수정해도 전체적으로 적용된다. 유지 보수성의 증가. 근데 이게 또 악영향을 끼칠 수가 있어요. 두 가지 장단점이 있는데, 부모 클래스를 수정할 때 자식 클래스가 엄청 많아진다면 정상적으로 동작하는 게 예측이 힘들어요. 그리고 부모 클래스 변경 시 자식 클래스에 중요하게 사용되는 기능인 경우 모두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점, 단점 모두 고려했을 때 재사용이라는 장점만 바라보게 되면 무능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용에 주의를 해야 한다. 그리고 저희가 어제 오늘 배웠던 다양성을 추가한다면 장점이 되게 커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버라이딩이라는 것도 있는데 메소드의 재정의라고 불러요. 이건 어떤 거냐면 부모가 가지는 메소드의 이름을 그냥 그대로 사용하면서 자식 클래스가 메소드, 부모 메소드 안에 있는 거를 재정의해가지고 새롭게 다시 쓸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이름은 똑같이. 이 예시 코드로 보시면은 이 부모 클래스랑 여기 런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오버라이드를 해줘요. 여기다가 작성을 해줘요. 그러면 자식 클래스를 보고 이 이름을 똑같이 사용해서 다른 출력값을 낼 수가 있어요. 이런 것을 그냥 오버라이딩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이게 필수는 아니에요. 오버라이딩 이걸 써주는 게. 근데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꼭 써주는 게 좋은데 어떤 거냐면 일단 가독성이 되게 좋아져요. 이걸 딱 봐도 이거는 오버라이딩 오펜 메소드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오타가 방지가 돼요. 만약에 여기에 RUNN이라고 적으면은 이거는 오버라이드 된 게 아니라 그냥 새로운 메소드 하나를 만든 거예요. 근데 이걸 앞에 적어두고 RUNN이 된다면 오류가 떠요. 오버라이드가 실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오타 확인을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거는 저는 이거로 이해하는 게 더 힘들더라고요. 간단하게는 보면 쉐입이죠. 서클은 말이 안 되니까 X고, 서클은 쉐입. 그래서 이거는 부모 자식 관계를 쉐입이 가지고 서클이 자식 관계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는 거라고 선생님이 하셨는데 저는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슈퍼랑 슈퍼가 있는데, 슈퍼는 그냥 접근할 때 점 붙여가지고 변수나 메소드에 접근하는 거고, 이거는 생성자 관련된 건데 이거에 4개 변수를 입력하면은 부모 클래스 생성자를 호출을 해주고, 만약에 생략을 하면 부모 클래스 기본 생성자를 호출을 해줘요. 무조건 호출은 돼야 돼요. 저는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질문 없습니다. 일단 혜진님 먼저 후기 한 분씩 말씀 부탁드릴게요. 나 스피커를 안 했구나. 잠깐만요, 혜진님. 땡. 됐어요. 네. 일단은 지영님 먼저 말하면은 확실히 노션 정리에 많은 힘을 쓰신 게 눈에 보일 정도로 되게 정리가 잘 되어 있는 게 너무 좋았고요. 네. 그리고
확실히 전이랑 계속 비교해 보면은 발표가 점점 깔끔해지고 있는 게 느껴져서 좋았어요. 네, 그래서 네 딱히 막뭐 손잡을 만한 게 없어가지고 네 넘어가고 그다음 혜진님은 일단 뭐 노션도 확실히 깔끔한데 그것보다 일단 발표가 약간 이해하기 쉽게 그러니까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약간 이해가 잘 되게 해주기 위해서 좀 전 내용도 가볍게 훑고 지나가면서 본인 내용을 이렇게 쭉 진행을 해주는 게 일단 너무 좋았고 그래서 더 약간 이해가 더 빨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확실히 혜주님도 점점 더 이상 늘 게 있나 싶긴 했는데 확실히 속도 조절이나 발표가 점점 깔끔해지는 게 더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다만 이제 지금 막 7분에 맞춰야 된다 하는데 혜주님 양이 되게 많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마음이 급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해서 약간 이렇게가 맞아. 나오더라고요. 그거 말고는 솔직히 막뭐 짚을 만한 게 없어요. 근데 다 너무 완벽했고 그리고 동로님은 배열과 비교하면서 간단하게 설명해줘가지고 알아듣기 쉬웠고 또 좋았던 점은 이제 이클립스 우리가 했던 예문들 보여주면서 한 줄 한 줄 이렇게 설명해주는 게 좋았어요. 근데 이제 동로님도 약간 그 말버릇이라고 해야 되나? 중간중간에 이렇게 약간 이렇게 하시는 그 버릇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말고는 좀 괜찮았던 것 같고 석진님은 이거 노션 정리 보여주시는데 상속의 아이콘이 굉장히 귀엽더라고요. 부모랑 아이랑 손잡고 걸어가는 아이콘이던데 네, 그런 게 너무 센스가 돋보였고 그리고 확실히 노션도 다들 정리가 되게 점점 늘어지는 것 같아요. 노션 정리도 되게 잘 돼 있었고 석진님도 그 이클립스를 직접 예제를 막 이렇게 작성해서 보여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오 되게 많이 드셨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들고 다만 조금 아쉬운 점은 너무 짧았고 설명 자체가 공백 구간을 조금 줄이면 발표가 훨씬 이렇게 성장할 것 같다 그래야 되나? 엄청 좋아질 것 같다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리고 큰담님은 네 뭐 다 똑같지만 노션 정리 깔끔하고 그리고 그 중간에 그 사진 막 저희 뭐 새 클래스 같은 거 이렇게 사진 정리해서 넣어주신 거 그거 너무 이해하는 데 되게 도움이 됐고 그리고 약간 새롭게 배웠던 다양성 같은 경우도 되게 가볍게 짚고 넘어가 주시는 게 너무 좋았어요. 그거 말고는 딱히 뭐 단점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 다음 네네 이제 발표하신 순서대로 후기 말씀 부탁드릴게요. 그 다음 지영님. 네, 저는 먼저 혜준님 그 발표를 해주실 때 세세한 내용을 약간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발표를 해줘가지고 부담 없이 들으면서 세세하게 이해를 많이 할 수 있었고요. 보완할 점은 딱히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혜진님은 설명이랑 간략한 코드 예시를 통해가지고 좀 깔끔하게 발표를 해주셔서 조금 더 집중되고 이해하기가 쉬웠고요. 보완할 점도 딱히 없었어요. 부모님도 코드를 보여주면서 개념 설명을 해줘가지고 이해하기가 좀 쉬웠어요. 그리고 보완할 점은 없었고요. 석진님은 색다른 예시, 약간 모발 상태 같은 걸 들어줘가지고 직접 작성한 코드를 보여줘서 이해하기가 쉬웠고요. 보완할 점은 못 느꼈어요. 그리고 큰담님은 개념을 그림으로 보여줘가지고 이해가 더 빠르게 될 수 있었어요. 보완할 점은 없었어요. 네, 그 다음 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보완할 점이 없어도 보완할 점을 이잡듯이 찾아주세요. 다음부터는 모두가 발전을 하려면 그렇게 해주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일단 제가 발표 시간을 다 측정을 해드렸는데 유일하게 제 거를 못 쟀어요. 제 거 재주신 분 있나요? 제일 길긴 하죠. 그러니까요. 길었는데 이게 재보니까 다들 그래도 5분 정도 하셨어요. 지영님, 혜진님, 동로님이 5분이고 석진님 2분 진짜 커트. 그리고 담님이 6분 30초. 네, 이렇게 해주셨어요. 해서 이거 시간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저는 지영님 거는 확실히 진짜 필기가 노션이 너무 깔끔해가지고 이렇게 가시적으로 보면서 설명을 들을 때 굉장히 좋았고요. 그리고 저도 예전에 비해서 비교해서 들었을 때 자료 활용도 되게 좋아지셨고 그리고 말 문장도 너무 간결하고 깔끔하게 잘해주셔가지고 너무 듣는데 좋았어요. 근데 더 보완할 점이 있다면
노션에 있는 거를 글만 읽기보다는 조금 더 부연적인 설명이 더 있었으면 좋겠다. 네, 있었고, 그리고 혜진님은 몸이 아프신데도 그래도 되게 발표도 잘 해주시고 목소리도 그래도 또박또박 발음도 정확하게 해주셔가지고 굉장히 설명을 잘 들을 수 있었고요. 그리고 시간이 짧아서 마음이 급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객체라는 부분 자체가 분량이 많아가지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속도 조절도 굉장히 좋았고요. 이번에 느낀 건데 속도가 조금 빠르게 진행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발음이 너무 정확하셔가지고 그렇게 막 흘려들리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집중 되게 좋게 잘 들었고, 동로님은 예전과 다르게 PDF뿐만 아니라 우리가 배웠던 예제문까지 이클립스 켜서 보여주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저는 그 스트링도 하나의 객체 배열이다 그러면서 직접 쳐주시면서 보여주시고 했던 부분들, 그리고 사용하는 이유나 주의할 점까지 모두 다 세세하게 완벽하게 찝어주셔가지고 저도 다시 한번 복습할 수 있는 계기가 됐던 것 같고, 그리고 석진님은 진짜 놀랐어요. 그 코드도 직접 귀엽게 짜오셔가지고 부모 베이비 이렇게 짜오셔서 그 메소드도 직접 귀엽게 만드셔가지고 보여줬던 그 예제가 너무 귀엽고, 노션 필기도 꼼꼼하게 정리를 해주셔가지고 들으면서 되게 재밌게 들을 수 있었던 것 같고요. 담님도 뭐 상속을 얘기를 하실 때 멤버, 변수와 메소드만 상속을 받을 수 있고 생성자는 안 된다, 이런 부분도 되게 잘 찝어주시고, 그리고 구글링을 되게 많이 하셨나봐요. 되게 느껴졌어요. 그게 여러 자료를 가져오고, 그리고 선생님 설명 외에도 자기만의 그 이해한 스타일대로 한 번 더 덧붙여서 설명을 해주시려고 했던 게 다 더 돋보였던 것 같고요. 그리고 오버라이딩 설명할 때나 아니면 다양성을 추가해서 설명해 주실 때 조금 더 복습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그것까지 같이 배웠었지 이러면서 생각을 할 수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딱히 이번에는 발표를 짧게 다들 하셔가지고 보완할 점은 못 찾았고, 이렇게 짧은 시간을 들였는데도 발표를 너무 다들 깔끔하게 잘해주셔서 기분 좋게 들었습니다. 동라님? 일단 먼저 지영님부터 말씀드리면 확실히 좀 초반만 저는 발표력이 많이 상상이 들었습니다. 노션에 일단 개인 정리한 거를 발표를 잘했는데 조금 약간 더 빠른 것 같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좀 천천히 차분하게 설명을 좀 좋았을 것 같아요. 일단 혜진님은 일단 오늘 생성자를 설명해 주셨는데 그거 딱 하기 전에 뭐 인스턴스라든지 그런 거를 좀 더 기본적으로 설명을 해줘가지고 조금 더 이해하는 걸 추가해서 조금 더 좋았어요. 혜진님은 그냥 일단 깔끔했어요. 그 노션에 팁을식으로 정리를 해서 이거 설명해야 되는 거 딱 넣어서 보여주고 이런 게 깔끔하고 그리고 열정이 좀 있었다 그러고 되는 거죠. 일단은 그 본인이 그 예시를 짜와가지고 그걸 설명해 주고 좀 이해를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내용이 짧아서 발표가 짧아서 조금 아쉬웠던 게 있는 것 같고, 팀장님이 좀 개인적으로 약간 내용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내용이 많았던 것 같은데 일단 본인만의 그 이해법이나 정의법으로 정리를 한 것을 저희한테 잘 전달을 해준 게 그래서 뭐 내용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좀 매끄럽게 잘 전달이 됐던 것 같아요. 여기까지입니다. 네. 일단 그 지영님은 저도 그 노션 정리가 잘 돼 있어가지고 석진님 마이크 안 켜져 있어요. 네. 네, 그 지영님은 그 노션 정리가 되게 잘 돼 있어가지고 보면서도 이해가 잘 됐고요. 단점은 이제 처음에 이제 시간이 짧다고 생각해서 좀 말이 빨라서 조금 정신이 없었다. 그리고 혜준님은 그 이해를 좀 잘하신 것 같아서 이제 말할 때 이제 자신감이 있어가지고 단점은 이제 네. 찾아보려니까 그 카톡을 안 써가지고 이걸 한 1000명. 네? 카톡이요? 네. 어떤 거? 카톡 여기 알람창이 떠가지고. 그랬어요? 네. 이전 대지 찾으라고 해가지고. 잘했어요.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혜진님은 그 객체라는 그 애매모호한 거를 좀 정확하게 확립해 주었고 단점은 못 찾았어요. 네. 그리고 동료님은 뭐 직접 작성해주고 작성해주시고 예시도 설명해주셔서 내용이 잘 와닿았고요. 그리고 큰담님은 예시를 잘 들어주시고 추가적인 자료가 있어서 좋았고요. 그 단점은 생성을 생정이라고 하죠. 그거 와, 좋다. 최고다. 네, 마이크 꺼주셔도 돼요. 네, 저는 저부터 할게요. 네. 네, 저는 지영님은 들린다. 점점 할 때마다 진짜 발표가 되시는 게 느껴져서 좋았고 그리고 막 흐름도 안 끊기고 되게 스무스하게 흘러갔던 것 같아서 다 좋았는데 그 결합도 부분에서는 예시가 하나 정도 더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 혜준님은 네. 그 수업에서 안 배웠던 뭐 약자나 예시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되게 좋았어요. 그냥 보면서도 조금 더 생각할 수 있게 되고 흐름도 다 전체적으로 단점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좋았습니다. 그리고 혜진님 아프신데도 막 그 의견 정리 되게 깔끔하게 맞아. 하셨고 최고야. 되게 잘하셨다고 느꼈고 그 코드 흐름 예시 보여주시면서 하시는 게 이해가 잘 됐어요. 그리고 단점이 없었어요. 이 잡듯이 잡으라고. 그리고 윤모님 또한 코드를 이렇게 막 쳐주시는 모습이 되게 멋있었고 맞아. 되게 막 흐름대로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이렇게 탭 바꿔가면서 그래서 되게 이해하기 되게 좋았어요. 단점은 못 찾았네요. 그리고 석진님 미친 듯한 발전. 네, 이제 여기서 시간만 조금 더 늘리면은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맞아. 그 예시 이렇게 가져온 것도 되게 좋았고 그 흐름 막히는 게 없어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마이크 꺼주시고. 꺼주세요, 담님. 자, 우리 이제 2번 스터디 끝났고요. 제가 좀 악마의 문제를 내드렸어요, 여러분. 그 문제 푸시면 모든 게 정리가 되실 거예요. 이론적으로만 머릿속에 있던 게 이거 이렇게 쓰라고 내주셨구나, 이거 이러라고 해주셨구나 라는 거를 정확히 이해하실 수 있도록 오늘 배운 메소드까지 모두 활용할 수 있게끔 제가 예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팀 스터디에 공지사항에 올려드렸으니까 그거 확인하셔가지고 문제 일요일 오전 9시까지 풀어서 같이 코드 리뷰 진행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약간 팁을 드리자면 구글에 다이어그램이라고 검색하셔가지고 선생님께서 직접 지도해 주셨던 그 프로그래밍 순서 있잖아요. 우선은 사용자들이 어떻게 행위를 할지 먼저 작성을 해보고 그거대로 어떻게 코드를 작성할지 다이어그램을 먼저 짜보고 그 다음에 코드를 짜보시는 걸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시면 훨씬 더 체계적으로 코드를 좀 시간 절약해서 푸실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한번 같이 검색해가지고 자료 활용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제가 생각해도 난이도가 좀 있어요. 여러분들이 처음 코드 짜시는 건데 근데 이렇게 매를 먼저 맞아야 시험 보실 때 와 이거 정말 쉽다 이렇게 푸실 수 있도록 하는 문제니까 자기가 최대한 풀 수 있을 만큼 풀어오시되 빈 종이는 내지 맙시다. 우리 나 여기까지 고민하고 여기까지는 풀었는데 여기서부터 막혀서 여기까지 내가 못 풀었다, 이런 식으로 발표 진행해 주셔도 좋으니까 자기가 노력한 부분을 최대한 어필을 해서 코드 리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여러분? 네. 다들 스케줄 배워드립니다. 네네, 다들 스케줄 일요일 오전 9시 변동 없으시죠? 네. 네, 전 없어요. 네, 혜진님 푹 쉬시고요.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종료할게요.